68살이 되던 해 나는 다시 한복을 입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 대신 떨리는 두 손만이 있었고 옆에는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아닌 고작 넉 달 전에 처음 만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이래도 괜찮겠니? 거울 속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용감하다고 했습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요. 하지만 나는 용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외로웠을 뿐입니다. 밤마다 텅 빈 안방천장을 바라보며 옆자리의 차가운 이불을 만지작거리던 그 외로움. 그것이 나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첫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들 둘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멀리 떨어져 살았고 며느리들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쳤습니다. 처음 1년은 슬픔에 잠겨 지나갔고 두 번째 해는 정리하느라 바빴고 세 번째 해부터는 그저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남은 인생 의지하고 살아야지. 혼자 늙어가는 거 너무 서럽지 않니?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와 그날 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울었는지 부러워서 울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왜 내가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 만에 짐을 싸서 도망치고 싶었는지를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할머니가 들려드리는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친구의 소개로 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김영호, 나보다 2살 많은 70살이었고 아내를 먼저 보낸 지 7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은 복지관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깔끔한 회색 양복을 입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국화꽃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꽃이라고 친구가 미리 말해주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척 정중했습니다. 순자 씨,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에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씨라고 불러주는 것, 누군가 나를 위해 꽃을 들고 나와주는 것.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내 얼굴에 작은 미소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 그는 나를 공원에 데려가 산책을 시켜주었고 한강이 보이는 식당에서 저녁을 사주었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는 일은 없었지만 우산을 씌워주고 차 문을 열어주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뒤에서 천천히 따라와 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만난 사이에 무슨 뜨거운 감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한강 둔치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오후였습니다. 나는 문득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영호 씨, 혹시 돌아가신 부인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다 떠났지요. 그 후로 저는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슬픔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슬픔조차도 연기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저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자기가 만든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계란말이와 멸치볶음,
그리고 깨소금을 뿌린 주먹밥이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요리를 좀 배웠습니다. 맛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는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은 그저 그랬습니다. 간이 조금 세고 계란말이는 살짝 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맛이 참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5년 동안 굳어있던 내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가끔 나에게 자기 아이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큰딸은 성격이 좀 까칠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착해요. 둘째 아들은 사업을 하느라 바쁘고 막내는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이 사람도 자식들과 거리가 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로움의 모양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사람이 나를 자기 집 근처의 작은 한정식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아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그 사람은 반찬 그릇들을 자꾸만 정리했습니다. 내가 젓가락으로 나물을 집은 후에 접시가 조금 삐뚤어지면 그것을 다시 똑바로 맞추었습니다. 물컵이 원래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면 그것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참 꼼꼼한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경고 신호였는지 그때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예, 그 무렵 그 사람과 함께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날이면 나는 종종 첫 남편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첫 남편은 언제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보, 왜 그리 서두르는 거야? 천천히 해. 천천히 알아가. 잠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그 꿈의 의미를 곧 잊어버렸습니다. 낮에는 영호 씨의 전화가 왔고 그 정중한 목소리가 꿈속의 경고를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그 사람이 나를 자기가 자주 가는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공원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저는 이 공원에 자주 옵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정말 좋네요.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그 사람은 잠시 말이 없다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마다 이 공원에 와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오면 답이 나오곤 했어요. 나는 그때 이 사람이 참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람이 이 공원에 와서 많이 생각했다는 것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에서 다음 상대를 어떻게 찾을지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이 처음으로 내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정말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곧 손을 뺐습니다. 나는 그 짧은 순간에 손길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천이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건조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감정인지요. 외로움은 우리에게 작은 것도 크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평범한 말 한마디가 고백처럼 들리고 건조한 손길이 포옹처럼 느껴지고 계산된 친절이 진심처럼 여겨집니다. 그 무렵 나는 복지관 친구에게 그 사람에 대해 물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니? 어떤 사람이야? 친구는 조금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실 잘 몰라. 그냥 한 번 소개받은 적이 있는데 점잖은 분이더라고. 그래서 너 생각이 나서 소개해 준 거야.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친구도 그 사람을 잘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것조차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이미 마음이 들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그때 너무 조급했습니다. 누군가를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법인데 나는 그 시간을 아깝게 여겼습니다. 그 사이에도 작은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한 번은 그 사람과 함께 시장에 갔는데 시장 상인 아주머니가 그 사람을 보고 잠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이상했지만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시선에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의 눈빛에는 분명 뭔가가 있었습니다. 동정이었는지 경고였는지 나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만나기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말의 뜻을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8배 나이에도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나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봄밤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첫 남편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이제 너무 외로워요. 용서해 주세요.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허락인지 만류인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아들들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행복하시길 바라요. 하지만 너무 급한 것 아니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데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이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다. 남은 시간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구나. 큰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걱정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집안 사정은요? 나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이 엄마가 돈 때문에 결혼하는 줄 아니? 엄마도 외로워서 그러는 거야. 둘째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기 전에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이 마치 예언처럼 내 귀에 남았습니다. 며느리들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특히 큰며느리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 결정을 존중해요.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하실까봐 걱정이에요. 나는 그때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담겨 있었는지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족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외로움에 취해 있었고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왔는데 나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이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특히 큰딸은 식이 끝날 때까지 나에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나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서늘해서 나는 몇 번이나 몸을 떨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날의 나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새 출발이라는 설렘이 모든 불안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식장 밖으로 나가는 길에 나는 화장실에서 그 사람의 큰딸과 둘째 아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큰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갈까? 둘째 아들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저번보다는 좀 더 가지 않을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번이라니 무슨 뜻이었을까? 하지만 나는 그 의문을 마음 한켠에 묻어두고 식장을 나왔습니다. 결혼식 날까지 불안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집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 한 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보,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 사람은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좀 유별나서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때는 그저 깔끔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그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죽 소파와 작은 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무 사진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사진도 자식들 사진도 그 어떤 가족 사진도 없었습니다. 오직 풍경을 그린 그림 한 점만이 소파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의 집이라면 가족 사진 몇 장 정도는 걸려 있는 법이니까요. 부엌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모든 그릇이 크기와 색깔에 따라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국자와 숟가락, 젓가락들도 종류별로 따로따로 서랍에 담겨 있었습니다. 양념통들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일렬로 놓여 있었고, 심지어 라벨의 방향까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부엌을 보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런 남편이라면 청소 때문에 다툴 일은 없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안방에는 낡은 자개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개장은 오래된 것이었지만 겉면은 마치 어제 닦은 것처럼 반짝거렸습니다. 그 자개장이 눈에 들어온 순간 나는 뭔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개장의 문고리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뒤에서 갑자기 말했습니다. 순자 씨, 그 자개장은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는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열지 말아 주세요.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그 사람은 다시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할 것 없습니다. 그저 저만의 공간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부드러운 웃음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등 뒤로 차가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날 밤 나는 낯선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옆방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첫날이니까 순자 씨가 불편할 수도 있으니 천천히 익숙해집시다. 나는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부가 되었는데 왜 각방을 쓰는 걸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이불, 낯선 베개.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나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며 뒤척였습니다. 문득 첫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내 옆에서 코를 골며 자던 그 사람. 가끔은 그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짜증이 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소리마저 그리웠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식탁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순자 씨, 된장찌개는 이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계란말이는 이쪽 접시에, 김치는 반드시 저 작은 종지에. 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는 제자리가 있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며 직접 그릇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여보.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그렇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더니 내가 앉아있는 방석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순자 씨, 그 방석은 원래 창가 쪽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웃을 일인가 싶었지만 그 사람의 표정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컵 하나를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수건은 어떻게 개어야 하는지, 신발은 어느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하는지, 집안의 모든 것에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오직 그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 순간 긴장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마치 시험을 보는 학생처럼 말입니다.
3일째 되는 날 나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건을 다시 걸어놓는 방식이 잘못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조용히 화장실에 들어오더니 수건을 다시 꺼내 반듯하게 3번 접어 걸어 놓았습니다. 순자 씨, 수건은 이렇게 접어야 합니다. 3번, 정확하게 3번 접어서 모서리가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더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결혼 생활일까? 이것이 정말 부부 사이의 대화일까? 4일째 되는 날에는 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릇을 식기 건조대에 올려놓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그릇은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놓아야 합니다. 컵은 반드시 엎어서 손잡이가 오른쪽을 향하도록.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해왔던 방식이 모두 틀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저 뭔가가 무척 서러웠습니다. 그 다음 날 나는 집안일을 하면서 부엌 찬장 안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찬장 문을 열었더니 가장 안쪽에 작은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지에는 아무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궁금해서 그 봉지를 들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거기 손대지 마십시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들어온 것입니다. 아, 네. 미안해요.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 물건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5일째 그 사람이 나를 앉혀놓고 노트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집안의 모든 규칙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빨리 익숙해지도록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트에는 23가지의 규칙이 번호를 매겨 적혀 있었습니다. 칫솔을 놓는 각도, 커튼을 여는 정확한 시간, 냉장고 안반찬의 위치, 심지어 베개를 놓는 방향까지. 나는 그 노트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순자 씨, 저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순자 씨가 맞추어 주셔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정중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노트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어보았습니다. 규칙 1번, 아침은 반드시 6시 30분에 차릴 것. 규칙 2번, 식탁 위에 올리는 반찬 그릇의 순서는 왼쪽부터 국밥, 김치, 나물 순서를 따를 것. 규칙 3번, 화장실 세면대는 사용 후 반드시 물기를 닦아 광택을 유지할 것. 규칙 4번, 현관 신발은 코가 문을 향하도록 정렬할 것. 규칙 5번, 세탁물은 색상별로 분류하되 검은색은 다른 색과 절대로 섞지 말 것. 나는 그 규칙들을 읽으면서 이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의심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화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거실의 화분을 5cm쯤 옮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순자 씨, 제가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그 모든 것에는 제자리가 있다고. 그 사람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 화분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다시 원래의 정중한 목소리로 돌아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순자 씨. 제가 좀 예민했네요.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변화가 더 섬뜩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내가 점심을 차리는데 숟가락을 놓는 방향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30년 넘게 밥상을 차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수천 번도 넘게 숟가락을 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내 인생의 30년을
단번에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참았습니다. 참는 것이 어른의 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나는 첫 남편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뭘 하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석이 어디에 있든 물컵이 어디에 놓이든 그저 내 옆에 앉아 수고했어 라고 한마디 해주면 그만이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뒤에야 소중함을 안다는 옛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에 사무쳤습니다. 8일째 되던 날 나는 용기를 내어 집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냥 동네 슈퍼마켓에 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현관 앞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말입니다. 순자 씨 43분 걸렸습니다. 슈퍼마켓까지는 왕복 20분이면 충분할 텐데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동네 친구를 잠깐 만났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집 밖에 나갈 때마다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같은 동네에 사는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7층에 사는 김 씨네 새 부인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이고, 조심하세요. 그 사람, 이전에도 여기서 같이 사는 분이 있었거든요.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그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부터 나의 의심은 조금씩 커져만 갔습니다. 9일째,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들 때마다 뒤에서 그 사람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 전화를 걸면 그 사람은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고 방에서 전화를 걸면 잠시 후에 문을 두드리며 순자 씨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하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나는 아들에게 전화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인가? 또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새로운 시작인가? 열흘쯤 되었을 때 그 사람의 큰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결혼식 날 나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던 그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집 안을 쭉 둘러봤습니다. 마치 뭔가를 점검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물건들 하나라도 옮기거나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알아두세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네?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녀는 옅게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특별한 분이시잖아요. 그 말에는 묘한 뼈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뼈의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저보다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따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으셨죠? 그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하지만 엄마는 병이 나기 전부터 이미 무척 지쳐 계셨어요. 그 말 끝에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이 집에서는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나갔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라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현관에 벗어놓은 그녀의 신발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사람이 그녀의 어질러진 신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신발 방향을 조금만 틀어놓아도 지적하는 그 사람이 자기 딸의 어지러진 신발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따님이 오늘 이상한 말을 하고 갔어요. 당신이 특별한 분이라고요. 무슨 뜻인가요? 그 사람은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딸이 원래 말이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옆방에서 자는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며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그 말, 조심하세요라는 그 말, 그리고 엄마는 병이 나기 전부터 이미 무척 지쳐 계셨어요라는 그 말. 그 말들이 계속 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뭔가가 이 집에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자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베란다에서 내려다본 동네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출근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노인들이 운동을 하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왜 나는 저 평범한 풍경 속에 있지 못하고 이 이상한 집에 갇혀 있는 걸까? 그때 뒤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일찍 일어나셨네요. 뭘 보고 계십니까? 나는 급히 눈물을 닦고 뒤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침의 햇살 속에서도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에 내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순간 나는 왜 그 사람의 딸이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 사람이 그토록 물건들에 집착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집안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열 하루째 되는 날, 나는 그 사람이 은근히 내 재산에 대해 묻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자 씨, 혹시 부동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드시면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요. 저에게 맡기시면 제가 잘 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제 것은 얼마 안 돼요. 아들들이 알아서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에 살짝 실망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이 처음부터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사람은 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이제 부부인데 명의도 하나로 합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는 놀라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무슨 명의요? 제3명의 말입니다.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열하루가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간신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그건 좀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표정이 또 그 묘하게 굳은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금방 원래의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도 재산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 사람이 내 방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저는 순자 씨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재산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곁에서 도와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 감춰진 진짜 의도가 나에게는 점점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옆방에서는 그 사람이 자는 숨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너무나 일정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마치 자지 않으면서 자는 척하는 것 같은 그런 숨소리였습니다.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나는 그저 외로운 노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는 지금 무엇이 되어 있는 걸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옆방에 그 사람이 들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열이틀째 되는 날, 그 사람은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늦게나 돌아올 겁니다. 편하게 계세요. 나는 오랜만에 혼자가 되는 시간이 반가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안방 쪽에 있는 낡은 자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개장은 집 안에서 유일하게 내가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존중했습니다. 부부라도 서로의 사생활은 지켜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그 자개장이 자꾸만 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열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열이틀 동안 쌓인 이상한 느낌들, 그 딸의 의미심장한 말, 그 사람의 지나친 집착, 동네 어르신의 경고, 결혼식 날 들었던 자녀들의 대화, 모든 것이 하나의 의문으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자개장의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훅 풍겨 나왔습니다. 제 안에는 낡은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가장 위에 있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 사람과 한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첫 번째 아내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속 여자, 중년 시절의 사진 속 여자, 그리고 노년 시절의 사진 속 여자, 모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세 명의 여자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아내를 먼저 보낸 지 7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의 결혼이었다고. 그런데 이 사진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는 급하게 상자 안에 있던 편지 하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어느 여자가 그 사람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날짜는 15년 전이었습니다. 여보,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요. 당신의 그 집착이, 당신의 그 규칙들이 나를 숨막히게 해요. 나는 사람이지 당신이 정리해 놓은 물건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떠날게요. 편지를 읽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여자도 나와 같은 처지였던 것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 편지는 더 오래전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또 다른 여자가 쓴 편지였습니다. 여보, 저는 도망칩니다. 더 이상 당신 옆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저 소유하려고만 할 뿐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 명의 여자 모두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한 번의 결혼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개장 안의 모든 상자를 다 뒤졌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는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사진첩에는 그 여자들과 그 사람이 함께 찍은 결혼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 번의 결혼식, 세 번의 웃음, 그리고 세 번의 이별. 사진첩을 넘기면서 나는 세 여자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나와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둥근 얼굴에 선한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고 얼굴에는 고단함이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 가장 최근의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사진 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들도 나처럼 외로웠을 것입니다. 이 여자들도 나처럼 속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상자에서 나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을 넘기던 내 손이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또 한 여자가 떠났다. 왜 그녀들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그저 완벽한 질서 속에서 완벽한 사랑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나는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들도 넘겨보았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내 규칙을 어겼다. 왜 그렇게 단순한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 또 다른 페이지에는 그녀가 떠나겠다고 말했다. 나는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가치도 없는 여자였다. 다음에는 더 순종적인 여자를 찾아야겠다. 나는 그 글들을 읽으며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또 이런 페이지도 있었습니다. 결혼정보업체에 다시 등록했다. 이번에는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적었다. 60살 이상, 자식들과 거리가 먼 여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여자. 이런 여자는 쉽게 떠나지 못한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나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조건들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일기장을 더 넘기자 내 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첫 만남부터 결혼식까지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순자 씨를 만났다. 예상대로 외로움에 지친 얼굴이었다. 몇 마디 달콤한 말과 국화꽃, 한 다발의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이 여자는 쉽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국화꽃, 그 첫 만남, 그 모든 것이 계산된 덫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주었다. 여자들은 이런 사소한 것에 약하다. 특히 외로운 여자들은 더욱 그렇다. 그 계란말이. 그 따뜻했던 순간, 내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녹는다고 느꼈던 그 순간조차도 그 사람에게는 그저 계산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순자라는 여자를 만났다. 68. 외로움에 지쳐 보이는 얼굴. 이 여자라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나이가 많으니 어디로도 갈 곳이 없을 테니까. 그 글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떠나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일기장 맨 뒤쪽에는 그 사람이 만든 또 다른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자 씨 길들이기 계획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주에는 규칙을 가르칠 것, 둘째 주에는 외출을 제한할 것, 셋째 주에는 아들들과의 연락을 줄이도록 유도할 것, 넷째 주에는 재산명의 이전 문제를 꺼낼 것. 나는 그 목록을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체계적인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목록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만약 세 번째 주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더 강한 방법을 사용할 것. 나는 그 더 강한 방법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의 외로움.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누군가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저 외로운 노인을 사냥감으로 삼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문득 나는 그 자개장 안쪽 깊숙한 곳에 놓여있던 작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꺼내보니 그것들은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몇 서류에는 앞서 떠났던 여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의 재산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로 넘어갔는지 그 과정이 서류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사람은 외로운 여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재산과 삶을 빼앗아 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서류들을 다시 제자리에 넣으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한 장만이라도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의 몇 페이지도 찍었습니다. 앞서 떠난 여자들의 편지도 찍었습니다. 사진들 역시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증거들이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까지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도중에 나는 서류 더미 사이에서 또 하나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보험 서류였습니다. 두 번째, 아내의 이름으로 된 보험이었는데 수익자란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은 이미 지급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보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눈물을 닦고 자개장 안에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최대한 원래 상태와 같이 놓으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밀리미터 단위로 물건을 정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치라도 어긋나면 알아챌 것이었습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상자들의 위치를 맞추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일찍이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상자들을 제자리에 넣고 자개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람이 안방에 들어왔을 때 나는 애써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그 사람은 나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개장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순자 씨, 자개장을 열어보셨습니까?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여보. 제가 왜 그러겠어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개장 앞으로 가더니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살폈습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뒤돌아 나를 바라봤을 때 그 눈빛은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눈빛과도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순자 씨, 상자의 위치가 달라져 있습니다. 이 자개장 안의 모든 것은 제가 직접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걸음씩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당신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저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나는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장, 지금 이 집에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호기심에 그만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그 사람이 자고 있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숨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섭게 들렸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내 핸드폰을 꺼내 큰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내일 잠깐 너희 집에 갈게. 할 얘기가 있어. 큰아들에게서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나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금은 말하기 힘들다. 답장을 보낸 후 나는 핸드폰을 베개 밑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날 밤 내내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새벽 3시쯤 나는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옆방의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급히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발소리가 내 방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내 방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1분, 5분, 10분. 마침내 그 사람은 발길을 돌려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내일 이 집을 나가야 한다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큰아들네 집에 잠깐 다녀올게요. 손주가 아프다고 해서요. 그 사람은 나를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언제 돌아오십니까? 저녁이에요. 손주가 어디가 아픕니까?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냥 감기인 것 같아요. 여봐, 며느리는 옆에 없습니까? 며느리도 있는데 손주가 할머니를 찾는다고 해서요.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잘 다녀오십시오. 그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다른 짐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는 순간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이 턱 끝까지 차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수십 번도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받지 않으면 더 의심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보세요? 순자 씨,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녁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나는 거의 도망치듯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풍경이 천천히 흘러갔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2주 동안의 장면들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의 국화꽃, 한강 둔치에서의 산책, 계란말이가 들어있던 도시락, 결혼식 날 그 사람, 딸의 차가운 시선, 자개장 안의 사진들, 그리고 그 끔찍한 일기장의 글씨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큰아들네 집에 도착해서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내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잘 도망치셨어요? 그런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있으면 안 돼요. 큰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더 말렸어야 했는데. 나는 핸드폰을 꺼내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일기장의 글씨들, 앞서 떠난 여자들의 편지들, 그리고 부동산 서류들. 큰아들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이상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큰 며느리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여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질문에 우리 모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다 이 엄마의 잘못이지.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엄마의 잘못이야. 그날 밤 나는 큰아들네 집 손님 방에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낯선 규칙도 차가운 눈빛도 숨 막히는 침묵도 없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새벽에 나는 한 번 잠에서 깼습니다. 잠시 여기가 어딘지 헷갈렸습니다. 이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큰아들네 집 손님 방이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워서가 아니라 살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이 나 대신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실 겁니다. 이혼 절차를 밟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큰아들은 침착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에게서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찍어온 사진들을 그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사진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앞선 여자분들의 행방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다시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가 다시 연락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확인해 보니 앞선 여자분들 중 두 분은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한 분은 다행히 딸과 연락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도 어머님과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두 손을 모아 잡았습니다. 그 여자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나는 그 여자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름은 이명희 씨였고 이 나보다 3살 많은 71살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지관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찻집이었습니다. 이명희 씨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저와 똑같은 일을 겪으셨다니.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나도 그분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이명희 씨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외로움, 국화꽃, 정중한 인사, 계란말이 도시락, 그리고 결혼 후에 그 수많은 규칙들. 저는 2달을 버텼어요.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서 도망쳤어요. 그때 제 재산도 많이 빼앗겼고요. 그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명희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꽃도 사다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분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 말했습니다. 저도 자개장을 열어봤어요. 그때 저보다 먼저 있었던 여자분의 편지를 발견했고 너무 무서워서 그날 바로 도망쳤어요. 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만약 자개장을 열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명희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는 운이 좋은 거예요. 도망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도망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그 사람은 순순히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나에게 해준 것들을 하나하나 계산해서 요구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함께 먹은 식사값, 심지어 내가 자기 집에서 사용한 전기세와 수도세까지. 나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결혼이란 것은 그저 하나의 거래였다는 것을. 변호사는 내 사진 증거들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공개하면 당신은 단순한 이혼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처음에는 펄쩍 뛰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물어봤습니다. 어떤 표정이었어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계산하는 표정이었어요. 다음 목표를 찾고 있는 것 같은. 그 말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결국 나는 약간의 돈을 그 사람에게 주고 겨우 이혼 도장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과의 모든 인연을 깨끗하게 끊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나는 법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푸른 날이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내 원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살아왔던 바로 그 집으로요. 집 안에는 여전히 첫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 앞에 서서 오랫동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내가 어리석었어요. 외로움이 무서워서 도망가려 했는데 결국 더 무서운 곳으로 갔네요.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과 함께한 그 30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집에 돌아온 첫날 밤, 나는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천장이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떠난 뒤에도 바라보았던 바로 그 천장. 하지만 그날 밤의 천장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그 천장이 외로움의 상징이었다면 그날 밤에는 안전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감시하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규칙을 강요하지 않는 그 자유로운 공간. 나는 그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복지관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옛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나를 그 사람에게 소개해 준 친구는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탓이지. 오히려 네 덕분에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단다. 그 교훈이 무엇이었냐고요?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속이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아무나 괜찮아. 누구라도 좋아. 지금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압니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 2달을 떠올립니다. 그 낯선 규칙들, 그 차가운 눈빛, 그 숨막히는 집.
그리고 그 자개장 속에서 발견한 사진들과 편지들, 세 명의 여자, 모두 나보다 먼저 도망쳤던 사람들, 그 여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들이 편지를 남겼기에 나는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분명 힘든 감정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얻는 고통은 외로움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갑니다. 지금 나는 다시 혼자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혼자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나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법. 이 나이가 되어서야 배운 이 교훈들이 나에게는 그 어떤 결혼 반지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진짜 동반자는 결국 나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잘못된 사람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단단하게 세운 후에야 우리는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부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리려는 결정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에서 도망치기 위한 것인지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채널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놀라우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꼭 보세요. 훨씬 더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순자입니다. 올해로 73이 되었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슴 한구석에 아직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모은 돈, 남편이 떠난 뒤에도 손끝이 갈라지도록 일해서 마련한 그 작은 집 한 채, 그리고 통장 속에 차곡차곡 쌓아둔 노후 자금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맡겼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부엌에서 아들은 평소와 다른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미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묻기도 전에 이미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꺼냈고, 도장을 꺼냈고,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흔적이 그 작은 서랍 안에 모두 들어 있었지요.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1년만 믿어주세요. 1년 후에는 2배로 갚아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어미라는 사람의 어리석음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명 아들을 믿었는데, 분명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서늘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등 뒤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지요. 그 느낌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1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빈손이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 잠시 후 저는 제가 어떻게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얼굴로 저를 외면했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에게 전 재산을 맡긴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결정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저 같은 늙은이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아들의 이름은 민호입니다. 어릴 적부터 영리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아왔고 동네 어른들도 저에게 늘 말씀하셨지요. 순자 씨, 아들 하나는 정말 잘 두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제 인생의 전부는 그 아이였거든요. 남편은 민호가 겨우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때 저는 29이었어요. 꽃 같은 나이에 과부가 된 저는 친정 부모님께도 시댁에도 기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고 식당 일을 하고 남의 집 빨래까지 하면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잘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민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아이의 도시락을 싸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계란말이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김치 한 조각이라도 더 예쁘게 썰어주려고 저는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가 맞벌이를 해서 풍족하게 자랐지만 우리 민호는 혼자 아파트 열쇠를 목에 걸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작은 등을 보고 있으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울면 자식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웃었어요. 속으로는 무너지면서도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민호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좋은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지영이라고 했지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으니까예요. 결혼식 날, 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그날만큼 행복했던 날이 있었을까요? 제 앞에 앉아있던 사돈댁 어른들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훌륭하게 아드님을 키우셨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30년의 고생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얇은 종이 같은 것인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5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을까요? 민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사업이라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더구나 우리 집안에는 사업을 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요. 제 남편도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도 장사라고 해봐야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예요. 하지만 민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머니, 친구가 이미 다 알아봐 줬어요. 투자만 하면 1년 안에 몇 배로 불어나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요. 어머니처럼 평생 월급만 받고 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에 제 집에 왔을 때 아들은 예전처럼 웃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휴대폰을 들여다보았고 가끔씩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묻지 못했어요. 어미가 자식의 얼굴에서 걱정을 읽으면 그 순간부터 어미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저는 그저 된장국을 한 그릇 더 떠주고 김치를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어요. 많이 먹어라. 얼굴이 많이 야위었구나. 어느 날 저녁 며느리 지영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민호 씨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어요. 저한테도 아무 말 안 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어요. 어머니가 한번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미라는 사람은 그래요.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자기가 더 아픕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자기가 더 힘듭니다. 그 마음이 결국 저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지요. 저는 다음 날 바로 민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은 얼굴, 푹 꺼진 두 눈.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미 마음을 정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무너진 얼굴을 보고도 그냥 돌아설 수 있다면 그건 어미가 아니지요. 어머니, 사실은요. 민호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빚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친구가 이번에는 확실한 건을 하나 물어왔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초기 자금만 있으면 1년 안에 원금의 3배를 뽑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얼마면 되겠니? 여러분, 저는 그날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그 작은 집 한 채, 통장 속에 노후 자금까지. 변호사를 통해서 명의도 모두 아들 앞으로 옮겼지요. 왜냐하면 민호가 그렇게 해야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어미로서 죄를 짓는 일 같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변호사님이 저에게 몇 번이나 물으셨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전부 아드님 명의로 옮기시면 나중에 법적으로 어머님이 아무것도 주장하실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제 아들인데요. 제 아들을 못 믿으면 저는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자주 전화를 했고 며느리도 가끔 반찬을 들고 찾아왔어요. 저는 작은 새방을 얻어 지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이었어요.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뭐한 작은 싱크대와 겨우 이불 하나 펼 수 있는 좁은 방. 창문을 열면 바로 옆 건물의 벽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좁고 추운 방이었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 하나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요. 처음에 민호가 전화를 해오면 저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밝은 목소리로 받았어요. 어머니, 새빵은 괜찮으세요? 불편하시지는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괜찮아, 민호야. 엄마는 여기서도 잘 지내. 너는 네 일만 잘하면 된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그때마다 민호는 고맙다고 금방 다 해결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들을 소중하게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마치 작은 보석처럼 꺼내어 볼 때마다 반짝이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석 달이 지나자 민호의 전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그 다음에는 한 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어머니, 바빠요. 어머니,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에요. 저는 그 말들을 모두 믿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바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쁘다는 것은 일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어미의 직감이라는 것이 있지요.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그 느낌. 저는 그 느낌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우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명절도 다가오고 있었고 아들이 평소에 좋아하던 인삼 한 뿌리라도 사다 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시장에 나가 오래된 통장에서 겨우 남은 돈으로 인삼을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민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고 찾아간 것은 잘못이었을까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고리에 그 인삼 꾸러미를 걸어두고 돌아섰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정말 많이 바쁜 모양이구나. 얼마나 힘들면 어머니가 찾아와도 문도 열어주지 못할까. 그날 밤 민회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저희 집사람도 불편해해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집에 찾아가는데 미리 연락을 해야 한다니. 저는 그 문자에 답장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운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결국 아무 말도 쓰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작은 새방의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 이제 나는 내 아들에게 손님이 되었구나. 6달째 되던 어느 날 며느리 지영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찾아온 며느리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미안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어쩌면 결심 같은 것이었을까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미라는 사람은 이상해요.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데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지영이에게 따뜻한 물을 한 잔 내어주었습니다. 차를 끓여주고 싶었지만 새방에는 변변한 찻잔 하나 없었거든요. 지영이는 그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보았어요. 결혼식 날 제가 반지를 끼워주었던 그 손. 이제 그 손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새로운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 그것은 제가 준 반지가 아니었어요. 지영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호 씨가 사업을 정리하려고 해요. 빚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당분간 민호 씨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어머니까지 신경 쓰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리감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아, 민호비지 얼마나 되니?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영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상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이미 주실 수 있는 건 다 주셨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더 주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차가운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어미가 자식에게 연락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저는 그 무언가의 실체를 참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호의 어릴 적 사진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돌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생이 된 민호가 저와 함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그 사진 속의 민호는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고 있었고요.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시절에 저와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단칸방에서 이불 하나를 덮고 잤지만 서로의 천으로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언젠가 민호가 어른이 되면 저에게 이렇게 말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끈질기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호가 받았을 때 저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어머니 왜 자꾸 전화하세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평생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저를 향해 웃어주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차가운 한마디. 저는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야,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잠깐만 통화할 수 있니?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정말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저의 침묵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뚜뚜뚜 소리가 그날 저에게는 마치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어미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자식이 차갑게 대해도 어미는 그 차가움 속에서 무언가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 우리 아들이 정말 힘들구나. 아, 지금 너무 지쳐서 그렇구나. 어미는 그렇게 자신을 속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식을 미워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저 자신을 속였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작은 새방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천장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누구와 말을 해볼까?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가끔 시장에 가서 두부 한 모를 사면서 가게 주인 아주머니와 몇 마디 나누는 것이 그날의 유일한 대화였어요. 아들의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지금 며느리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저는 가끔 동네 노인정에 나가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무에게도 제 사정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빈손이 된 어미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찾아와서 용돈을 주고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켰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슬며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사라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저의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저는 분명 숨을 쉬고 있었고, 밥을 먹고 있었고, 걸어 다니고 있었지만 세상 어디에도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 가도, 버스를 타도, 길을 걸어도 저는 그저 지나가는 한 명의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그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고 그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저 지나가는 할머니.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동네에서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영자라는 친구였어요. 젊은 시절 함께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던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 영자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야, 너 왜 이렇게 야위었어? 무슨 일 있어? 저는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자의 손을 잡는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에요. 무너질 때가 있는 사람. 영자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영자의 집은 제가 살던 새방과는 비교도 안 되게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가져다 주었다는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영자는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려 주었지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에게 전 재산을 맡긴 일, 명의를 모두 옮긴 일, 그리고 지금 작은 새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는 일까지. 영자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순자야, 너 한번 알아봐야겠다. 정말 사업이 망한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지. 저는 영자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순자야, 내가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너무 순진하게 믿지 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 자식이라고 해도 돈 앞에서는 다 변해. 나도 아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딸한테 집 팔아서 전세금 보태줬다가 지금 고시원에서 사셔. 딸은 그 돈으로 새 집 사서 이사 가고 어머니는 찾아오지도 않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우리 민호는 그렇지 않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미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어요. 며칠 후 영자는 자신의 조카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영자의 조카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민호가 살고 있는 지역을 조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에게 전해줄 때 영자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순자야, 마음 단단히 먹어. 저는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무릎이 떨렸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호가 새 집을 샀대. 강남에 아주 비싼 집이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조카가 알아본 대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집은 40평대의 아파트인데 시세가 수십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그 집을 사면서 대출도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해요. 대부분 현금으로 계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현금이라니. 그 큰 돈이 대체 어디서 나왔단 말입니까?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업이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내어준 그 모든 것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남의 비싼 집, 새로운 차,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떠난 해외여행까지. 제가 작은 새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동안 제 아들과 며느리는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조카가 SNS에서 찾아낸 사진들을 저에게 보여주었을 때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눈에 담았어요. 하와이, 파리, 스위스. 제가 평생 가보지 못한 곳들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너무 큰 슬픔은 눈물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작은 새방의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분명 제 아들이 사는 그 비싼 집의 불빛이겠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미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어미라는 이름이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든 걸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제가 화가 난 것은 민호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제가 화가 난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믿었을까? 왜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을까? 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변호사님이 몇 번이나 물어보셨을 때 한 번이라도 망설이지 않았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미였으니까. 저는 어미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아들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전 영자가 알려준 주소를 들고 강남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1번 타고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제가 평생 가본 적 없는 그 동네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그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정말 큰 집이었어요. 제가 평생을 살아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그런 집. 아파트 앞에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경비원은 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미가 자식의 집 앞에서 손을 떨고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결국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경비원이 먼저 저를 막아섰어요. 어디 가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집에 왔어요. 김민호. 경비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인터폰을 들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아들 집에 가는데 경비원에게 의심을 받아야 한다니. 제 초라한 옷차림, 제 주름진 얼굴, 이 모든 것이 저를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문을 연 것은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좀 보러 왔다. 지영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어요. 새 가구, 새 그림, 새 카펫. 그 모든 것이 한때 제 것이었던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벽에는 큰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부드러운 양털 내어구가 깔려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이름도 모르는 비싼 과일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라는 그 호칭조차도 이제는 의무처럼 들렸어요. 저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했던 그 얼굴, 제가 평생 위해서 살아온 그 사람. 민호는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잘 다려진 바지. 저와 함께 살 때는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에서 저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도,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아무것도 그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돈, 그 집 다 어디로 갔니?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이미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어머니가 주장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제 아내도 있고 앞으로 아이도 가질 거예요. 어머니까지 모실 여유가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었는데 그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는 그런 경험, 혹은 지금 그런 결정을 앞두고 망설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저는 그날 그 거실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리고 제가 그 집을 어떻게 나왔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 같은 늙은이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며느리 지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제가 마음에 들어 했던 조용하고 예의 바른 그 아이. 그런데 지금 그 아이의 얼굴에는 저에 대한 그 어떤 따스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지영이는 민호 옆에 서서 마치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지영이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힘들다는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인지요. 저는 지영이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지영아, 너는 나에게 한 가지만 대답해다오. 너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니? 민호가 사업이 망했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지영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민호 씨의 아내예요.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이기 전에 민호 씨의 아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 저에게는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의 소파에 잠시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민호와 지영이는 제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사람들처럼 거리감을 두고. 어머니, 민호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사시는 그 새방, 월세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매달 얼마씩 보내드릴게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으세요? 충분하지 않으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칼처럼 지나갔습니다. 제가 민호에게 평생 무엇을 원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돈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집을 원한 것도 아니었고 명예를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제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저를 찾아와서 손을 잡아주기를 바랐어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그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저에게 월세를 얼마씩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마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처럼.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너를 키웠는지 기억나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갔던 거, 식당에서 설거지하다가 손이 다 갈라졌던 거, 너 학원비 마련하려고 다른 사람 빨래까지 했던 거 기억나니? 민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그 이야기 또 하실 거예요.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하신 일이잖아요.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것. 저는 그 단어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요. 어미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자식이 늙은 어미를 돌보는 것은 왜 당연하지 않은 것일까요? 저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어쩌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일방통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아버지를 기억하니? 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아버지 이야기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는지 아니? 우리 민호 잘 부탁한다고 했어. 저 아이를 지켜달라고 했어. 나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평생을 살았단다. 그런데 민호야, 만약 네 아버지가 지금 이 모습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 화려한 거실, 그 새 가구들, 그 모든 것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민호야,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에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그 말이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지금 나에게는 너무 아프구나.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집을 나와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 수많은 사람들, 반짝이는 상점들. 그런데 저는 그 한가운데에서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저를 스쳐 지나가며 바쁘게 걸었고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풍경 속에서 홀로 떠다니는 먼지 같았어요. 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버스가 와도 타지 않았고 사람들이 지나가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정말 혼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이 되어서야 저는 겨우 버스에 올랐어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제가 알던 순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낯설고 지친 얼굴.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수고했다. 네가 너무 수고했구나. 그것은 제가 제 자신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어미로 살면서 저는 제 자신을 위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영자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아차렸어요. 순자야, 우리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저는 그날 밤 영자의 집에서 잤습니다. 영자는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주었어요. 미역국이라니. 그 어떤 잔치도 아닌데 영자는 저에게 미역국을 내어 주었습니다. 어쩌면은 영자는 저에게 제 자신을 다시 놔주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미역국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평생 참아왔던 울음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참았고 아들 학교 보내느라 밤잠 설치며 일할 때도 참았고 결혼식 날 며느리가 저를 어머니라고 처음 부를 때도 참았던 그 울음,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자는 저의 등을 말없이 쓰다듬어 주었어요. 순자야, 울어라. 실컷 울어라. 울음도 다 나와야 끝나는 거야. 저는 영자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자의 집 방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깊이 잔 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새방으로 돌아왔고 다시 혼자만의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민회계에서는 약속한 월세가 매달 들어왔어요.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의무일까요? 아니면 죄책감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알게 되면 더 슬퍼질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동네 노인정에 나갔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저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였어요. 우리는 우연히 또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그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자신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빈손이 되었다고, 자신도 작은 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어리석었던 것이 아니구나. 그 할머니의 이름은 정순이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자 씨, 우리 어미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줄 알아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순자 씨,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다 자란 후 그 자식은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자 바람이 불어와 그 어머니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너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를 원했던 것.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정말 아들을 사랑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들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것일까요? 예, 저는 정말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일까요? 아니면 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저는 그날 밤 작은 새방의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아들을 통해 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일찍 떠난 후 제 인생은 오로지 민호였어요. 민호가 웃으면 저도 웃었고, 민호가 울면 저도 울었습니다. 민호의 성적이 좋으면 제 하루가 환했고, 민호가 아프면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저는 제 감정을 제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항상 민호의 감정을 통해서만 느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자로 살지 못하고 민호의 어머니로만 살았던 것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걷기만 했지만 나중에는 걸으면서 주변의 풍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매미가 울고, 가을에는 은행잎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눈이 내렸어요. 저는 평생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바쁘게만 살았거든요. 자식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그런 것들에 쫓겨서 하늘 한 번 제대로 올려다보지 못했어요. 노인정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이라고 해봐야 새빵 옥상의 작은 화분 몇 개였지만 저는 그 화분에 상추와 고추와 대파를 심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상추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작은 생명도 이렇게 열심히 자라는구나. 그러면 나도 아직 포기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 상추를 따서 반찬으로 먹었어요. 제가 직접 기른 상추를 먹는 그 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영자는 저에게 한글 교실에 나가보라고 권유했어요. 저는 어릴 적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글자를 잘 몰랐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여자아이는 학교에 보내지 않는 집이 많았어요. 저도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겨우 제 이름 석자 쓰는 것이 전부였지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한글 교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한글 교실의 선생님은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자원봉사로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었지요. 그 선생님은 저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할머니, 처음부터 천천히 해요.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연필을 쥐고 공책에 한 글자 한 글자 쓰기 시작했어요. 가, 나, 다, 라.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글자가 삐뚤빼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한글 교실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자식을 키우신 분이었고 어떤 할머니는 평생 시집살이를 견디며 사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외로워진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고 서로를 격려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이 아닌 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순자 씨, 오늘도 오셨어요. 순자 씨. 글씨 정말 잘 쓰시네요. 순자 씨, 같이 점심 먹으러 가요. 그 호칭이 저에게는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처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쉬운 동화책 한 권을 주셨어요. 저는 그 책을 집에 가져와서 매일 밤 조금씩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페이지를 읽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글자를 하나씩 더듬어가며 읽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책을 다 읽었을 때 저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일은 넘어서 처음으로 책 한 권을
읽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성취였습니다. 그 동화책의 제목은 할머니의 정원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작은 정원을 가꾸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치 제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어요. 책 속의 할머니도 자식에게 상처를 받았고, 책 속의 할머니도 혼자가 되었고, 그러나 책 속의 할머니는 결국 자신만의 작은 정원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책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위로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 무렵, 저 한글 교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어요. 근처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원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만큼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유치원을 찾아갔습니다. 유치원에 처음 갔던 날, 저는 긴장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들 20명 정도가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까만 눈동자들, 저는 그 눈동자들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절, 할머니가 어떻게 밥을 지어 먹었는지, 어떻게 옷을 지어 입었는지, 어떻게 학교에 갔는지,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후로 저는 매주 2번씩 유치원에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순자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순자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주세요? 순자 할머니, 어제 해주신 이야기 너무 재밌었어요. 순자 할머니, 다음에 또 오실 거죠?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비록 제 손주 한 명 보지 못한 할머니였지만 유치원의 그 작은 아이들이 저에게는 모두 손주 같았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지우였습니다. 지우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우리한테 이야기 들려주러 오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지우야, 할머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할머니의 마음이 따뜻해져서 와요. 지우가 웃으면 할머니 마음도 웃게 되거든.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제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매일 오세요? 우리 엄마는 매일 회사 가서 저는 외로워요. 저는 지우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작은 아이도 외로움을 알고 있었구나. 저는 지우의 작은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외로운 사람이 정말 많구나.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구나. 제가 지우를 위로해 줄 수 있듯이 지우도 저를 위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 작은 새방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1년 전에 저와 너무나 달랐어요. 물론 얼굴의 주름은 더 늘었고 머리카락도 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1년 전의 순자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생기가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살아있을 뿐인 그런 눈빛. 그런데 지금의 순자는 무언가를 품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작은 불씨 같은 것,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것.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민획에서는 여전히 매달 월세가 들어왔지만 직접 만나는 일은 없었어요. 가끔 명절에 짧은 문자가 올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 한 줄. 저는 그 한 줄을 보고도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슬픔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어떤 슬픔이든 결국에는 익숙해집니다. 그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가을날 저는 영자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공원을 걸으며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영자가 문득 저에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아직도 민호를 미워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미워하지 않아. 그런데 사랑하지도 않아. 그냥 거리가 생긴 것뿐이야.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가장 어려운 거지. 미워하는 것보다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어려운 거야.
저는 영자의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방으로 돌아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글 교실에서 배운 글씨로 천천히 편지를 썼습니다. 민호에게 보낼 편지였어요. 그런데 그 편지는 원망의 편지도 용서의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한 어머니가 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었어요. 민호야, 저는 썼습니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에게 더 이상 무엇을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한다. 네 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아이에게는 사랑을 가르치되 의무를 가르치지는 마라.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라. 저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고 다음 날 우체국에 가서 붙였습니다. 답장이 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편지를 붙이고 난 후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 때보다 놓아주었을 때 더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저를 찾아온 것이에요. 혼자서. 그 아이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제 새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저는 문을 열었고 지영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언가에 부서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제 작은 방에 들어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민호 씨가 저를 떠났어요.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집도 그 돈도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옮겨 놓았더라고요. 저도 빈손이에요, 어머니.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 등을 돌린 사람은 또다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지영이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린 거 정말 잘못했어요. 저도 어머니께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지영이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 아이를 미워할 수도,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앞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결국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잠시 후 저는 그날 지영이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제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영이에게 따뜻한 한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작은 새방에 있는 가장 좋은 찻잔에 가장 좋은 차를 우려서요. 지영이는 그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는 그렇게 차분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저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미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거든. 미움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거란다. 지영이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는 제 새방에서 잤습니다. 저는 작은 이불을 그 아이에게 내어주고 저는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어요. 잠든 지영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때 저의 며느리였던 사람, 한때 저를 외면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저처럼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우리 두 사람은 이상한 방식으로 다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어쩌면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는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 아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 자리를 잡으면 꼭 어머니를 찾아뵐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 번 어긋난 것은
다시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그 아이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삶을 살았습니다. 한글 교실에 계속 다니고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면서요. 민획에서 오는 월세는 제가 손대지 않고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죽은 후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곳에 기부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돈은 원래 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제가 엄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사랑한 흔적이었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형태로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사랑일까요? 저는 평생 동안 전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쩌면 이 후자가 더 큰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받는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민호를 떠올립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 영원히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그 깨달음이 너무 늦지 않게 오기를. 네, 엄이라는 사람은 그래요. 자식이 자신을 버려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미의 운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망설이고 계신다면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균형이에요. 주는 것과 지키는 것 사이의 균형. 그 균형을 잃으면 사랑은 짐이 되고 짐은 결국 원망이 됩니다. 저는 그 진리를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73입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화려한 집은 없지만 따뜻한 방이 있어요. 큰 가족은 없지만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미로서의 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저를, 그것이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의 대가로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놓아주었느냐로 정의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잃음 속에서 저 자신을 찾았어요. 어쩌면 그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다정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잃지 않고는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없다는 것.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 내어주고 있는 것이 정말로 사랑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그 답을 찾는 일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구독을 누르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그 이야기는 오늘 들으신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 여러분을 훨씬 더 감동시킬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마세요.